어차피 공장은 우리 거잖아. 수연이 목소리가 화장실 창문 너머로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이미 명의이전 준비는 다 끝났어. 남편이 알아서 처리했다고 하더라.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떨어졌어요. 아니야.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착하게만 살아오신 분이야. 전화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나 봐요. 수연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고 계셔. 불쌍하긴 한데 어쩌겠어. 우리도 살아야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40년 동안 피땀 흘려 일한 제 공장이 이미 그들 것이 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부동산 중개소에도 이미 얘기해뒀어. 남편이 먼저 시세 알아보라고 했거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에 손을 짚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모든 걸 듣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냈다는 것을 말이에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임입니다. 올해로 64살이 되었죠. 지방 소도시에서 세탁 공장을 운영한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새벽 5시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을 꼬박꼬박 지킨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나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겨울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세탁 공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 이 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이 시간이 좋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공장 문을 열면 어제 마지막으로 돌린 세탁기의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습기와 세제 냄새가 섞인 그 특유의 향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고약하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그냥 일상입니다. 40년 동안 매일 맡아온 냄새니까요. 전기 스위치를 올리고 보일러를 가동합니다. 큰 세탁기 3대, 작은 건조기 5대가 차례로 깨어납니다. 기계들도 저처럼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정성스럽게 다뤄줘야 합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나오세요? 문득 도윤이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저희 아들이에요. 올해 38살이 되었습니다. 물류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는 3년 되었고요. 아들이 어릴 때는 이 공장이 놀이터였습니다. 학교 마치면 여기 와서 숙제를 하고 저녁도 먹고 그랬어요. 그때는 작은 세탁기 2대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제법 규모가 커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떨까요?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은 기계를 다루는 솜씨가 좋았거든요. 고장나면 뚝딱뚝딱 고쳐내곤 했어요. 저는 그냥 보고 배웠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손에 익더라고요. 오늘도 단골 손님들의 빨래가 쌓여 있습니다. 김 사장님 정장, 이웃집 할머니 이불, 미용실 타월들. 하나하나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얼룩의 종류를 보면 무슨 얼룩인지 금세 알아요. 이것도 경험이죠. 어머니,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을까요? 며느리 수연이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전업주부인 그 아이는 늘 정중하게 말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거든요. 공장 부지와 건물은 이미 도윤이 명의로 넘겨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변호사 선생님과도 상담했고 서류도 다 준비해뒀어요. 이제 늙었으니까 다 내 거다. 이런 말이 입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그렇게 말하고 나면 왜 마음이 허전할까요? 당연한 일인데 말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해 왔는데
막상 그런 말을 하고 나면 뭔가 텅 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탁이 시작됩니다. 물이 찰랑찰랑 소리를 내며 돕니다. 이 소리도 익숙해요. 마치 제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안정감을 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꿈도 있었어요. 공장을 더 키워서 직원도 여러 명 두고 큰 사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하나둘씩 쓸 곳이 생기다 보니 욕심을 접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거래처에서 저를 믿고 일을 맡겨줍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거든요. 김 사장님은 정임 씨만큼 믿을 만한 사람 없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뿌듯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주 드는 생각이 있어요. 과연 제 인생에서 제가 주인공이었던 적이 있었나 하는 거예요. 늘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정작 제 자신을 위해서는 뭘 해봤나 싶거든요.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를 위해서까지. 제가 원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뒤로 미뤄뒀나 봅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루죠.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합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변화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을 해봅니다. 나도 이제 뭔가 달라져야 할까? 그런데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64살의 나이에도 말이에요. 오늘은 남편 5주기 제삿날입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은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매년 이맘때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아침 일찍 시장에 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삼치를 사고 나물도 몇 가지 골랐어요. 상인들이 오늘은 뭔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장을 많이 봐서 그런가 봐요. 아, 그냥 제사 음식 좀 준비하려고요. 아, 그러세요? 힘드시겠어요. 상인 아주머니가 삼치를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도윤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난주에 미리 말씀드려뒀는데 혹시 몰라서요. 도윤아, 오늘 아빠 제삿날이야. 저녁에 올 수 있지?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갑자기 출장이 생겼어요. 부장님이 꼭 가라고 하셔서. 출장? 언제 생긴 출장이야? 어제 갑자기 결정됐어요. 정말 미안해요.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뭔가 어색했습니다. 그러면 수연이도 같이 가요. 회사에서 가족 동반 출장이라고 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하더니 오지 못했죠. 재작년에도 비슷했고요. 혼자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상이 너무 커 보였어요. 예전에는 도윤이랑 셋이서 차렸는데 지금은 혼자니까 상이 휑하게 느껴집니다. 삼치를 구우면서 남편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은 삼치구이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항상 당신이 구운 삼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말했어요. 그때는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진심이었나 봅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계속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외로워서였어요. 남편에게 절을 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도윤이가 출장 간다고 해서 못 왔어요. 아마 바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바빴을까요?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사가 끝나고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식은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요? 삼치도 남편이 먹었다면 맛있었을 텐데 혼자 먹으니 그냥 생선일 뿐이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누가 문자를 보냈나 싶어서 확인해 봤어요. 도윤이 아내 수연이의 SNS 업데이트 알림이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도윤이와 수연이가 해변 리조트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야자수가 보이는 걸 보니 따뜻한 동남아 어디인 것 같았어요. 사진 아래 글을 읽어봤습니다. 갑작스런 힐링 여행. 남편이 깜짝 선물해줬어요. 역시 우리 남편 최고. 시간을 확인해 봤어요. 2시간 전에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아서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분명했어요. 오늘 출장이라고 한 도윤이가 수연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간 거였어요. 그것도 아빠 제삿날의 말이에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 건지 서운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화가 나긴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기대했나? 아들도 이제 자기 생활이 있는 건데 내가 너무 의존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어둑해지고 있었어요. 언젠가부터 이런 시간이 가장 외롭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인데 정작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거든요. 제사상에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작년에도 혼자였고 재작년에도 혼자였죠. 그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서운할까요? 아마도 거짓말 때문일 거예요. 그냥 제사보다는 가족여행이 우선이에요라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 텐데요. 밤늦게 혼자 앉아서 또 생각해 봤습니다. 도윤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릴 때는 아빠 기일이면 꼬박꼬박 챙겼는데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수연이와 결혼한 이후로 점점 멀어진 느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별로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수연이는 늘 정중해요. 그런데 정중함 속에서 뭔가 차갑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대하는 것 같달까요? 한 가지 더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도윤이가 요즘 부동산 이야기를 자주 꺼내거든요. 공장 부지 얘기며 집 얘기며 어머니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대요라든지 세금 문제도 미리 정리해둬야 할 것 같은데요. 같은 말들이요. 처음에는 그냥 효심에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일을 겪고 나니까 다르게 들립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요? 그냥 바쁜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남편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상해요. 예전 같지 않아요. 그 순간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도윤이에게 저는 이제 짐이 된 건 아닐까요? 제삿날 다음 새벽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도윤이 SNS 사진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거래처에서 급한 주문이 들어왔다고 어제 연락이 왔었어요. 호텔 타월 세탁건인데 오늘 오전에 꼭 받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장으로 향했어요. 시내 중심가를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안 가는 길인데 오늘은 호텔까지 들러야 해서 이쪽으로 왔어요. 새벽이라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에서 멈춰서는 순간 눈에 익은 차가 보였어요. 도윤이 차였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검은색 승용차라 한번 보면 기억나거든요. 저게 도윤이 차 아냐?
처음에는 비슷한 차인 줄 알았어요. 도윤이는 출장 갔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번호판을 자세히 보니 분명히 도윤이 차였습니다. 차는 고급 호텔 앞에 세워져 있었어요. 시내에서 제일 비싸다는 그 호텔이었습니다. 왜 도윤이 차가 거기 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잠깐 차를 세우고 호텔 쪽을 바라봤습니다. 로비가 훤히 보이는 위치였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도윤이었어요. 분명히 도윤이었습니다. 수연이도 함께 있었고요.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수연이 부모님도 보였고 다른 사람들도 몇 명 더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행사인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는 평소에 입지 않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수연이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출장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여기 있을까요? 로비에서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도윤이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제 전화로 미안하다고 할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어요. 차에서 내려 조금 더 가까이 가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더욱 분명했어요. 틀림없이 도윤이와 수연이었습니다. 그때 호텔 직원이 다가와서 뭔가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연회장 쪽을 가리키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호텔 연회장에서 뭔가 행사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수연이 아버지가 도윤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보니 매우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도윤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정중하게 대답하고 있었고요. 그 순간 호텔 입구에 현수막이 보였어요. 이철수 부장님 명예퇴직 기념식. 이철수? 수연이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부장에서 퇴직한다고 수연이가 몇 달 전에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어제 출장이라고 거짓말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장인어른 퇴직 기념식에 참석하느라 아버지 제사에 못 온 거였던 겁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차에 기대서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서운했어요. 왜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어머니, 장인어른 퇴직 기념식이 있어서 제사에 못 가겠어요 라고 했으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요. 그런데 동시에 이해도 됐어요. 아버지 제사보다 장인어른 기념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겠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도윤이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어제 전화할 때의 미안해하는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연회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이 가족들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기뻐하고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가족 행사인 것처럼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도윤이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걸요. 아버지 제사보다는 장인어른 퇴직 기념식이 더 우선순위가 높은 거였어요. 아니,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아예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 건지도 모르죠. 도윤이에게는 수연이 가족이 진짜 가족이고 저는 그냥 의무적으로 챙겨야 하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잠시 후 연회장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념식이 시작된 모양이었어요. 도윤이도 그 안에서 박수를 치고 있겠죠. 발걸음을 돌려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타워를 가져와야 했거든요. 하지만 걷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공장에 도착해서 타월들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도윤이가 연회장에서 웃고 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도윤이가 저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효자라고 믿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호텔에 타월을 납품하러 갔을 때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같은 건물에 도윤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거기 있다는 걸 들키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오후에 공장으로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점심도 먹지 못했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었거든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윤아, 너 지금 호텔에 있지?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왜 거짓말했냐? 이런 식으로 따질 수도 없었어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냥 멍하니 앉아서 생각만 했어요. 도윤이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결혼 전에는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수연이와 결혼한 이후에 점점 변한 것 같았어요. 아니면 원래 이랬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 앞에서는 효자인 척하고 실제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더니 할 일이 밀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일을 하면서도 계속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마치 뭔가 소중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분명히 뭔가 변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눈치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호텔에서 도윤이를 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출장 다녀왔다는 인사도 제사에 못 와서 미안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공장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창문을 열어놓았더니 바깥 소리가 잘 들렸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수연이 목소리였어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뒤편 주차장에 있는 것 같았어요. 언니, 그냥 기다리면 돼. 어차피 공장은 우리 거잖아.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우리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이미 명의 이전 준비는 다 끝났어. 남편이 알아서 처리했다고 하더라. 목소리가 점점 또렷하게 들렸어요. 화장실 창문 바로 아래쪽에서 통화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착하게만 살아오신 분이야. 세상 물정을 잘 모르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지금도 매일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고 계셔. 불쌍하긴 한데 어쩌겠어? 우리도 살아야지. 전화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나 봐요. 수연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맞아. 언니 말대로 우리 세대는 다르지. 부모 세대처럼 무조건 희생만 할 순 없어.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응, 부동산 중개소에도 이미 얘기해뒀어. 남편이 먼저 시세 알아보라고 했거든. 부동산 중개소라고요? 제 공장을 말하는 건가요? 여기 땅값이 많이 올랐다더라. 개발 예정지라고 해서 팔면 꽤 괜찮은 돈이 될 것 같아.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제 공장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걱정 마, 언니. 시어머니한테는 나중에 천천히 설득할 거야. 어르신이니까 이해하실 거야. 설득이라고요? 제 동의 없이 이미 모든 걸 결정해 놓고 나중에 설득하겠다는 거였나요? 수연이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전화를 끊고 어디론가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40년 동안 제가 피땀 흘려 일한 곳이에요. 남편과 함께 시작해서 혼자 지켜온 곳이고요. 그런데 이미 우리 거라고요? 명의 이전 준비가 끝났다고 했나요? 언제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아직 결정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1시간쯤 지나서
공장 앞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혹시 사장님이세요? 저는 대성공인중개사무소에서 나온 김대리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였어요. 수연이가 방금 전화해서 말한 바로 그 사람들이겠죠. 아드님께서 이 부지 매매 관련해서 상담 요청을 하셔서 나왔는데요. 매매요? 네, 개발 호재로 이 지역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이 매도 적기라고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 대리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어요. 주변 시세와 개발 계획이 적힌 서류들이었습니다. 현재 시세로 보면 이 부지가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드님께서 급매로라도 처분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10억이요? 그렇게 큰 돈이었나요? 그리고 급매라니 왜 급하게 팔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매매하려면 소유주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사장님 의견을 여쭤보려고 온 겁니다. 아드님께서 어머님이 동의하실 거라고 하셔서요. 제가 동의할 거라고 했다고요?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으면서요? 죄송한데 저는 팔 생각이 없어요. 김대리 표정이 당황스럽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드님께서는 제가 소유주예요. 제 허락 없이는 팔 수 없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럼 아드님과 다시 상의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김대리가 명함을 주고 갔어요. 명함을 받아들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도윤이와 수연이는 이미 제 허락 없이 모든 걸 계획해 놓았던 거예요. 공장을 팔고 그 돈으로 뭘 하려는 건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저녁 무렵에 도윤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윤아, 오늘 부동산 중개업자가 왔다. 아, 그래요? 제가 시세나 알아보라고 했거든요.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없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왜 미리 얘기 안 했어? 어머니 놀라실까 봐서요. 그냥 시세만 알아보는 거니까. 시세만? 네, 요즘 개발 바람이 불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더라고요. 나중을 위해서 미리 알아두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수연이는 분명히 급매로 처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윤아, 어머니는 팔 생각이 없다.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어머니, 그건 나중에 천천히 상의해요. 아직 급한 건 아니니까요. 나중에 천천히 설득하겠다는 거죠? 수연이가 전화해서 한 말과 똑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40년 동안 제 삶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에요. 남편과 함께 꿈꾸며 시작한 곳이고 혼자서도 지켜낸 곳이고요. 그런데 이미 팔릴 예정인 거였나요?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설득당할 사람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공장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아파도 힘들어도 정해진 시간까지는 문을 열어놨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낡고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였을까요? 수연이 말대로 저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었나요? 그냥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정말 이용당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계속 생각했어요. 도윤이는 언제부터 저를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수연이는 처음부터 제 재산만 바라본 건 아닐까요? 새벽이 될 때까지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분노였어요. 서운함도 아니고 실망도 아닌 뜨거운 분노였습니다. 잠들지 못한 새벽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앨범이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공장을 처음 시작할 때였습니다. 26살의 저와 28살의 남편이 작은 세탁기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둘이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당신, 우리 열심히 해서 큰 공장 만들어요. 남편이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도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숙제하는 모습, 세탁기 사이에서 놀고 있는 모습. 그 아이는 정말 제 전부였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홀로 도윤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공장 일도 해야 하고 육아도 해야 했거든요. 도윤이 고등학교 때 기억이 특히 선명해요.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서 학원비를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손이 세제 때문에 다 까졌어도 참았어요. 어떤 날은 새벽 4시까지 일하기도 했습니다. 큰 호텔에서 급하게 주문이 들어왔을 때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둘이서 나눠서 했을 텐데 혼자 하니까 시간이 배로 걸렸어요. 그날 밤 도윤이가 공장에 와서 제 손을 봤습니다. 엄마, 손이 왜 이래? 괜찮아. 금세 나을 거야. 엄마 때문에 미안해. 그때 도윤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16살 아들이 어머니 때문에 미안하다고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할 거 없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행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학교 등록금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공장 수익으로는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간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도윤이가 취업하고 나서도 계속 도와줬습니다. 결혼 준비금도 제가 대부분 냈고 신혼집 보증금도 보탰어요.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거든요. 결혼식 날 도윤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나중에 다 갚을게요. 갚을 게 뭐 있어? 부모가 자식한테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지. 그 말을 하면서도 기뻤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착하다고 고마워할 줄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틀렸던 것 같아요. 제가 당연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도윤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 건 아닐까요? 사진을 보다가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공장 앞에서 도윤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이 대학교 졸업식 날이었어요. 엄마, 이 공장도 나중에 내가 물려받는 거죠? 그때 도윤이가 농담처럼 한 말이었어요.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 내 거지.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윤이는 진짜로 받아들였던 건 아닐까요? 그때부터 이 공장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건 아닐까요? 수연이와 결혼하고 나서는 더 노골적이 됐어요. 공장 운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요즘 세탁업계 어떤가요? 수익성은 괜찮고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데 이자리 시세는 어느 정도 될까요? 처음에는 아들이 어머니 사업에 관심을 보여서 기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명의 이전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세금 절약을 위해서라는 명목이었죠. 어머니 나이에 세금 부담이 클 텐데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저도 동의했던 거고요. 하지만 정말 세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희생이 도윤이에게는 그냥 권리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해줘야 하는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제가 당연하다고 말했으니까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 건 아닐까요? 이제 깨달았어요. 무조건적인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도윤이를 이기적으로 만든 건지도 몰라요. 가슴이 아팠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한심해서였습니다. 64살이 되어서야 이런 걸 깨닫다니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입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서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로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박정임 고객님이시죠? 어서 오세요. 김 변호사가 정중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젊어 보이는 변호사였는데 말하는 게 차근차근해서 신뢰가 갔어요. 증여 철회하고 신탁 설정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처음에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직 증여 등기는 하지 않으셨군요. 그럼 철회가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아직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신탁 설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신탁이라는 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가 완전히 관리하고 나중에 상속할 때도 제가 원하는 조건을 걸 수 있다는 거였어요. 만약 수익자가 일정 조건을 위반하면 신탁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예를 들어 신탁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든지 신탁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려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요. 바로 제가 원하던 내용이었어요. 서류 작성에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면서 신중하게 결정했어요. 이번에는 실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걸로 끝인가요? 네, 이제 등기소에 신탁 등기를 하면 됩니다. 내일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에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시원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도윤이에게 전화했어요. 도윤아, 내일 수연이랑 같이 공장으로 와라.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 꼭 둘 다 와야 한다. 어머니, 무슨 일인데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내일 보면 알 거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내일 도윤이 표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윤이와 수연이가 공장에 왔어요. 둘 다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급한 일이세요?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앉아라. 공장 한쪽에 놓인 의자들을 가리켰어요. 둘이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신탁설정 확인서와 증여철회 통지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윤이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얼굴색이 점점 하얘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공장과 토지를 신탁으로 설정했다. 신탁이요? 그게 무슨... 쉽게 말하면 어머니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머니가 완전히 관리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나중에 상속할 때도 어머니가 정한 조건에 따라서. 수연이가 도윤이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도윤이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온 얘기 들었지? 그건
너희가 이미 매각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것도 안다. 수연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시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그냥 시세만. 수연아, 너 어제 친구랑 통화한 내용도 다 들었다. 그 순간 수연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차피 공장은 우리 거라고,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런 말했지? 그건.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에도 이미 얘기해뒀다고 했지? 도윤이와 수연이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수연아, 너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시어머니, 세상 물정 모르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지?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수연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희는 내가 언제까지 바보로 살 거라고 생각했냐? 그때까지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피땀 흘려 일한 곳이다. 남편과 함께 시작해서 혼자 지켜온 곳이고, 도윤이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너희는 내가 죽기만 기다렸구나. 그래서 미리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고.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면 뭐냐?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부르고 매각 계획을 세우는 게 뭐냐?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거짓말하고 장인어른 퇴직식에 가는 게 뭐냐? 도윤이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그것까지. 아빠 제삿날에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호텔에서 잔치하는 걸 내가 봤다. 그 순간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둘 다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알겠냐?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지. 수연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공장과 토지는 내가 관리한다.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상속도 내가 정한 조건에 따라서 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상속받을 생각하지 마라. 도윤이와 수연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내 인생, 이제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시원해졌어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할 말은 끝났다. 돌아가라. 둘이 어떻게 나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냥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마침내 해냈어요. 64살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린 거였습니다. 두려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7부 마이너스 처음으로 거절했다. 도윤이와 수연이가 나간 후 공장은 고요했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평소와 똑같은 소리인데 오늘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틀 후 도윤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심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화가 나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앉아라. 도윤이가 의자에 앉았어요. 잠깐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신탁 설정하신 거 취소할 수 없나요? 직접적으로 나왔네요. 돌려서 말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았어요. 왜? 저희도 생활이 있잖아요. 회사 월급만으로는 힘들어요. 그게 내 책임이냐? 어머니가 저를 키우면서 늘 다 내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뭐가 다른가요? 어머니 말씀 믿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뀌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도윤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참고 있던 화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내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아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 공장을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인생 계획을 세웠어요.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윤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냐? 저는 변한 게 없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변하신 거예요. 내가 변했다고? 예전엔 저희 말 잘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내가 순종적이었으면 좋겠구나. 그런 게 아니라, 맞다. 너는 내가 아무 말 없이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도윤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도윤아, 내가 언제 너희한테 공장을 준다고 약속했냐? 어머니가 늘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다. 약속이 아니었어. 그럼 저희는 뭐 먹고 사냐고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어요. 결국 돈 얘기였습니다. 그건 이제 내 책임이다. 어머니, 38살 된 사람이 아직도 어머니한테 의존하려고 하냐? 도윤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정말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 조건이 있다는 거다. 무슨 조건이요? 이 공장에서 직원으로 일할 수는 있다. 도윤이 눈이 커졌어요. 직원이요? 그렇다. 월급도 받고 일도 배우고 단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머니, 그게 말이 돼요? 제가 원래 물려받을 게 없다고 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만약 진짜로 이 일을 배우고 싶다면 밑바닥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다. 얼마나 걸리는데요? 그건 내 노력에 달려 있다. 도윤이가 한참 동안 생각하고 있었어요. 월급은 얼마나 주실 거예요? 신입사원 수준이다. 다른 세탁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럼 수연이는 어떻게 해요? 애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누구냐? 내 허락도 없이 내 재산을 팔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도윤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날에 거짓말한 사람이 누구냐? 그건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는 믿을 수 없다. 제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저도 놀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주고 있다. 직원으로 일할 기회 말이다. 그게 무슨 기회예요? 제가 원래 물려받을 또 그 소리냐?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윤이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줄게. 일주일 안에 결정해라. 일주일이요? 그렇다. 직원으로 일할 건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건지. 다른 길이라면 내 스스로 살아가는 거다. 어머니 도움 없이. 도윤이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정말 그러실 거예요? 내 결심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라. 그날 저녁 수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시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수연아,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냐? 네, 정말로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시어머니 말씀 잘 들을게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어떻게요? 도윤이가 여기서 일하게 된다면 너도 뒷바라지 잘해라. 불평하지 말고. 시어머니, 그런데 생활비가.
역시나 돈 얘기였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다. 시어머니, 저희 아이들 교육비도 있고. 수연아, 내가 너희 아이들 할머니냐? 그게, 나는 너희 어머니가 아니다. 도윤이 어머니일 뿐이다.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앞으로는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원한 기분도 들었어요. 처음으로 거절해 봤거든요. 처음으로 제 의견을 관철시켜 봤고요. 40년 동안 항상 누군가를 위해 양보했었어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물론 두려웠습니다. 도윤이가 정말 등을 돌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살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도윤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수연이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결정했어요. 뭘로? 여기서 일하겠어요. 직원으로. 확실하냐? 네, 확실해요. 수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라. 내일부터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도윤이는 더 이상 공장을 물려받을 아들이 아니라 그냥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뭐든 해주는 어머니가 아니라 엄격한 사장이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주도권을 쥔 관계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급하게 공장으로 뛰어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도윤이가 있으니까요. 창문을 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십니다. 여유가 생겼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을 천천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윤이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공장에 나가요. 처음에는 불평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일하는 모습도 제법 진지해졌어요. 어머니, 오늘은 김 사장님 주문이 특히 많네요. 예전처럼 반말하지 않아요.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러워요. 수연이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제 앞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마트 계산대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지 않냐? 가끔 물어봅니다. 괜찮아요, 시어머니. 일하는 게 오히려 좋더라고요.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나요. 예전처럼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다녀왔어요. 제주도 3박 4일 여행이었습니다. 남편과도 가지 못했던 곳이었거든요. 바다를 바라보며 혼자 앉아 있을 때가 가장 좋았어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파도 소리만 들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공장 직원을 한 명 더 뽑았어요. 이제 저도 조금씩 일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도윤이가 말했어요. 예전과는 다른 진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일할 만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어요. 진짜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게 느껴졌거든요. 요즘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입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과 다른 얼굴이 보여요. 더 당당해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강좌에 등록했어요. 늘 해보고 싶었던 건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뤄왔었거든요. 정임 씨, 글씨 참 잘 쓰시네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은 남편 6주기 제삿날이에요. 작년과는 달리 도윤이가 먼저 연락했어요. 어머니, 오늘 아버지 제삿날이잖아요. 같이 지내요. 그래라. 올해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도윤이와 수연이가 함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모습이었어요. 제사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수연이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알면 됐다. 더 이상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정말 부끄러워요, 어머니. 도윤이도 말했어요. 이 나이 되어서야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저녁 무렵 혼자 남편 산소에 갔어요. 오랜만에 혼자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아들 제대로 된 것 같아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늦었지만 저도 이제 제대로 살고 있고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머리칼을 스쳤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요. 사랑은 다 주는 게 아니었어요. 무조건 희생하는 게 아니었고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였어요. 선을 지키면서 배려하는 거였고요. 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었던 거고요. 이제야 알겠어요. 왜 이렇게 늦게 깨달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깨닫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65살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에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처음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는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저답게 말이에요. 사랑은 다 주는 게 아니라 존중받을 선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